햇살 가득한 대낮. 지금 나하고 하고 싶어? 네가 물었을 때 꽃처럼 피어난 나의 문자. 응. 동그란 해로 너 내 위에 떠있고 동그란 달로 나 내 아래에 떠있는 이 눈부신 언어의 체이. 문정희 시인의 응이라는 시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응. 한음절인 이 긍정의 대답은 친한 사이 편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이죠. 머릿속으로 긴 문장을 고민하지 않고 가슴에서 바로 나오는 대답 응은 두 개의 동그라미가 마주보고 있는 글자의 모습처럼 다정합니다. 우리 같이 산책할까? 함께 영화 볼까? 치킨에 맥주 한잔 할까? 밥 먹을까? 커피 마실까? 요즘은 친한 사이에도 이런 제안을 하기 어렵고 조심스러운데요. 시인의 표현대로 해와 달 지평선에 함께 떠있는 땅 위에 제일 평화롭고 뜨거운 대답인 응. 당신과 마음껏 주고받고 싶습니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가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희설 소설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희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김희설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0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13살이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들, 오늘처럼 고요히, 경장편 소설 나쁜 피, 환영, 선하가 있습니다. 항순원 신진문학상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셨고 최근에는 경장편 소설 우리의 정류장과 필사의 밤, 그리고 연작 소설집 잃어버린 이름에게를 출간하셨습니다. 오늘처럼 고요히 이후에 4년 만에 거의 동시에 책이 2권이 나왔어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어쩌다 보니까 2권이 이렇게 동시에 나왔는데요. 네. 일전에 최진영 작가님이 파트 2권을 내시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그 어려운 걸 저도 농담이고요. 사실은 출간 일정이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기도 했고요. 또 이러저러한 사정이 겹쳐서 책 2권이 이제 보름 간격으로 출간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어수선했고요. 그리고 다른 작가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책이 나와야 동료 작가님들에게 안부 전하고 책을 보내드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안부 전하는 일들이 많았고요. 안부 전하다 보니까 그분들 생각나고 뭐 그리워하고 뭐 그랬고 또 우체국 갈 일이 많으니까 또 자주 나가게 되고 가을거리 걷고 막 그랬어요. 근데 또 마음이 또 어수선하니까 또 가라앉히려고 이제 밀린 마감 하려고 애는 쓰고 있어요. 네. 밀린 마감. 근데 저도 그렇게 2권이 동시에 나온 적이 있는데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작가님도 그러시겠지만 이 책 행사하면서 이제 연말이 되지 않을까. 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좋은 그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2권의 책 중에 경장편 소설인 우리의 정류장과 필사의 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소설 내용을 짧게 말해보자면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40 정도의 비혼 여성이고 넉넉지 않은 집안의 장녀로서 하고 싶은 일을 뒤늦게 깨닫고 27살에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한 뒤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를 쓰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2명의 조카를 돌봐야 되는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 노동을 하는 3년 동안 시를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구상하고 쓰게 되셨나요? 일단 저는 소설 쓰는 사람이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십작생 시절부터 시 읽는 거를 무척 좋아하는 독자였었어요. 그래서 시를 좋아하지만 시를 몰라서 그래서 시를 좋아할 수 있는 독자 뭐 이랬는데 네. 그래서 했는지 오래전부터 시와 관련된 인물을 한번 꼭 써보고 싶었고요. 아니면 뭐 시의 자체만이라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마음 하나랑 제가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10년간 써오고 나서 한 2, 3년간 번아웃을 굉장히 심하게 겪었는데 그 시절에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설은 고사하고 긴 글도 쓰지도 읽지도 못하고 뭐 나중에는 문자도 보내는 것들을 조차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번아웃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갈등을 겪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와 그래도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갈등 중에서 네. 그래도 제 안에는 여전히 그 소설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컸던 모양인지 그래도 언어를 잃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를 읽고 시를 읽는 거를 어떻게든 놓진 않았어요. 그리고 시를 읽고 그걸 필사하고 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제 안에 언어 창고가 있다면 바닥난 언어 창고에 언어를 시의 언어로 이제 채우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소설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아, 되게 그런 시기가 있으셨구나.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갓 등단했을 때 아이가 어렸거든요. 갓난아기여서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소설을 써야 했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그 얘기도 한번 왜냐하면은 그게 저 혼자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서 이 세 가지 것들이 다 이제 뭉쳐져서 나오게 된 이야기예요. 뭐 어느 소설이 그렇지 않겠느냐마는 그럼 이 소설 쓰실 때는 정말 감정이입이 엄청 많이 많이 되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사실 제가 그동안 써왔던 소설들 중에서는 가장 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소설이어서 그 거리감을 조절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거랑 제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을 그려내는 데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네. 이 소설책이 갑자기 굉장히 훨씬 더 묵직하게 보입니다. 네. 최근에 문학의 키워드 중 하나가 K장녀라고 네. 하는데 들어보셨죠? 네, K장녀. 네.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자라온 장녀가 비혼인 경우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돌봄 노동을 떠안게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 그 돌봄 노동을 맡게 되는 과정이 가족들이 강요한 건 아니지만 본인의 100% 선택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가족 구성원이 이제 주인공한테 원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저는 특히 어머니의 태도가 이 소설 속의 어머니의 태도가 굉장히 그런 압박감을 줬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K장녀. K장녀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옥의 가부장제를 견디며 살아온 여성들이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하대요. 네. 그래서 뭐 쓸데없는 책임감, 심각한 겸손함, 습관화된 양보라고 하는데 소설 속의 인물도 아마 여기께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의 기대는 그 총명한 동생한테 있었지만 그 나는 언니다라는 자리에서 대한 책임감이 이제 있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에서 또 자유롭지 못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제가 따로 만들지 않아도 K장녀라는 설정 하나만으로도 이 캐릭터를 설명하기 쉬운 요소여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설정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가족 구성원 K장녀를 필요로 하는 다른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의 이기심도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그런 가족의 이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K장녀도 다시 또 그 이기심을 닮은 행동을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K장녀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었어요. 네. 저도 이게 이렇게 어떤 K장녀라는 단어가 딱 생기니까 네. 설명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네. 보통 때는 이런 단어가 있기 전에는 이 애매한 정서를 설명하기가 힘들었는데 저는 특히 어머니와 후반부에 싸울 때 막 조마조마하면서도 굉장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 소설 속에는 이제 주인공이 돌봄 노동으로 보내는 하루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지는데 6살, 4살인 두 아이를 돌보고 정말 끝없이 이어지는 집안일을 해내는 모습이 굉장히 리얼하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런 주인공이 힘들어하는 거는 가사노동으로 인한 수고도 수고지만
가족들이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네.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 네. 예,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서 또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가사 노동, 돌봄 노동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소설에서는 썼던 표현인데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남편은 회사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그러면 주부인 나는 가사 노동을 하는 것이 마치 공평한 역할 분담, 가족의 역할 분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인데 왜 그것이 힘들다고 할 것이냐라는 지적을 받기가 쉬운 부분이 있죠. 혹은 또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힘들다고 하면 그 너의 아이인데 그게 힘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거든요. 그게 남의 일이냐 너의 아이를 키우는 것 같고 왜 그러냐는 반문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집안일 가사노동이 해도 표 안 나고 안 하면 표 나는 일이고 지속성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 없다라는 데 있어서 그 가치가 자꾸 폄하되고 우리가 살피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치는 일이거든요. 그쵸. 네, 맞아. 반복되는 끊임없는 끝나지 않은 일들의 연속들이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네. 먼지가 왜 그렇게 쌓이는지 그러니까요. 오늘 분명히 닦았는데 네, 맞아요. 왜 내일도 닦아야지. 네. 그러니까 남은 가족들은 항상 차려진 밥을 먹고 개어진 옷을 꺼내 입고 깨끗한 침대에 누워 자는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 보이는 손길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물때라든지 맞아. 콩나물 무침 하나만 무치려고 해도 맞아. 나오는 그릇들이며 맞아. 네, 네. 그런 버려야 할 쓰레기들이며 이런 것들을 뒤에서 하는 일들인데 그 가치가 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의 배경을 만드는 일인데 이제 그 의미를 자꾸 우리가 잊고 있고 또 그래서 더 인정받아야 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맞아. 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든 건 힘든 거고 사랑스러운 건 사랑스러운 네, 네. 건데 네. 힘들다는 그런 감정 표현조차 네. 못하게 만드는 네, 지점들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 굉장히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학 초반에도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번아웃의 시기가 있었고 네. 그때 이제 시를 이제 많이 필사를 하셨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돌봄 노동에 대한 부분도 작가님들의 경험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덧붙여 주신다면. 저의 이야기죠. 그 뭐 아기가 저희 이제 지금은 이제 커서 이제 사실은 밥도 뭐 저희들이 알아서 사 먹기도 하고 이제는 이제 중학생이고 그러다 보면은 교복만 다려져 있으면 엄마가 뭘 하든 상관이 없고 뭐 지금은 아이들과 같이 카페 가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아기들이 어렸을 때는 진짜 아기 업고 글도 쓰고요. 안고 태고도 보고 그다음에 뭐 젖을 먹일 때는 요거까지 젖 먹이고 와서 재우고 와서 써야지 하다가 꼬르륵 같이 잠들어서 뭐 마감 늦추고 항상 그날 써야 할 분량들을 못 채워서 안타까워하고 낮에는 아이 보면서 소소 걱정하고 밤에는 자는 아이 보면서 미안해하고 뭐 이런 연습들이 있었죠. 아, 근데 정말. 그게 저만의 경험은 아니고요. 이제 글을 쓰고 있는 어린아기를 키우는 글 쓰는 엄마들 작가들은 다 그럴 테고요. 그리고 사실 글을 쓰지 않더라도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그 고단한 시간들이 그 시절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절이 참 고단하고 지단한데 안 끝날 것 같은데 결국엔 끝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런 주제로 특집 잡아서 한 1시간 동안 계속 이런 얘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너무 많은 말들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용기와 위로를 받으실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 소설 속에는 이제 동생, 엄마, 아빠의 가족이 나오는데 그 가족 안에서 아버지의 경우에는 굉장히 무기력하지만 유일하게 주인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여동생도 물론 언니의 꿈을 응원하지만 또 어떤 필지 못한 사정들 때문에 뭐 그런 경우가 되고 근데 아버지는 뭔가 전형적인 아버지와는 다르다라는 느낌이었고 또 이제 주인공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애인의 존재가 있는데 네. 저는 이 작가님한테 얘기를 듣기 전엔 몰랐어요. 이게 저는 당연히 남자 애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작가님은 여자애인으로 이제 네, 네. 설정을 하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구상을 하시게 되셨는지. 네, 일단 아버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소설 속의 아버지는 일단 기존의 가부장적인 아버지들과는 달라요. 그래서 보통 그 역할을 엄마가 하고 있고요. 이 소설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족 내에서 한 명이라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아버지를 설정을 했고 그 아버지가 너는 피지 못한 꽃이다. 주저앉지 마라. 인생은 길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걸로 했는데 어떤 독자분이 되게 리뷰를 써주시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엄마가 하는 대로 하지 말라. 뭐 인생은 길고 넌 아직 피지 못한 꽃이다. 주저앉지 마라고 하는 말이야말로 정말 무책임하게 느껴지더라. 주저앉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한 대안은 없는데 무작정 엄마가 하지 말란 대로 하면 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녀가 필사하는 동안 집안일은 누가 해야 하고 그녀가 시인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동안 육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가사노동과 육아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가사노동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 주저앉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유리천장이 격지 하나도 되었던 남자가 유리천장을 부숴버리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린 아버지도 사실 다를 바 없는 인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사실 저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할까요? 네. 그렇지만 네가 이걸 하는 게 당연해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렇죠. 네, 주저앉지 말고 너의 꽃을 피워라라고 네. 말하는 아버지라는 자체만으로도 뭔가 좀 변화가 느껴지니까 그렇죠. 네. 조금 아주 반발짝 앞서 있는 나아가 있는 뭐 그렇지만 또 그 독자분의 리뷰들 그러면은 애는 누가 키울고 네, 밥은 누가 네. 키우고 진퇴양난의 딜레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연인의 경우에는 소설 속에서 제가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어요. 네. 그 뭐 애인이란 말 안 쓰고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독자분들께서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더더군다나 여자로 성정을 해서 이제 글을 만들었고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소설 읽어주는 후배가 네. 어쩐지 그래야 말이 되더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맞아. 판타지 같았던 느낌이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이 시사하는 바가 네, 알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그 작가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야 그 이 소설의 온도와 그 둘이 있을 때 그 특별한 온도와 네. 그 톤이 그제서야 하고 이해가 됐는데 왜 나는 읽으면서 한 번도 그렇게 바꿔서 네. 여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반성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네. 되게 이제 중요한 지점 비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읽으시면은 좀 더 쉽게 수월하게 맞아. 접근하실 테고 모르고 읽었다가 나중에 아셔도 맞아. 사실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네. 대로 그럴 거고 모르고 읽고 끝까지 몰라도 그래 사랑은 이런 판타지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또 맞아. 그런 걸로 또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모르고 읽어도 좋고 알고 읽어도 좋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네. 돌아가시게 돼요. 네. 네, 근데 그 순간에 주인공은 집을 떠나 혼자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머니와 주인공이 크게 싸우게 되는데 네. 그 장면 쓰실 때 어떠셨어요? 올 곳이 왔다라는 겪어야 할 일을 겪는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 장면을 쓸 때는 주인공이 절대 엄마한테 이제 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고요. 또 그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에게 덤비는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을 겪지 않으면 주인공이 그대로 머물게 되니까 그 어쨌든 변화를 맞아야 하니까 이제 괴로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겪어야만 하는 통과 의례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버텨내 보자, 지지 말자라는 응원을 하면서 썼던 부분이에요. 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 네. 주저앉지 않길 네. 바라는 마음, 맞아요. 정말 그렇게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네. 또 그 길고양이를 굉장히 네. 밥을 챙겨주고 그런 캐릭터예요. 딸의 힘겨움에 대해서는 별로 네, 신경을 네, 안 네. 쓰고 그런 장면은 어떻게 넣으시게 되신 거예요? 그 엄마의 이중적인 모습
뭐 이질적인 감정 같은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엄마라고 하면은 자식을 다 공평히 사랑해야 되고 할 것 같지만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연민을 가져야 될 것 같지만 작은 딸을 더 편애하잖아요. 그리고 네. 큰 딸이 고생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살림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맡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엄마라면 이런 엄마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엄마들로 그렸고요. 주인공이 힘든 상황에 놓여야 하니까 이 엄마의 설정을 좀 더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려야 주인공에게 시련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장치가 되어서 이렇게 만들게도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실감이 나서 어머니 정말 그 K 장녀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예, 어머니가 그 길고양이에 대한 사랑은 뭐 하나 네. 내 딸에게는 네, 그렇죠. 모든 것을 막 맡겨버리는 그랬습니다. 이 소설뿐만 아니고 그동안 작가님 소설에는 가족 간의 문제로 고통받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네. 이 소설에서도 주인공이 가족은 공동 희생 구조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가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작가님? 공동 희생 구조죠. 그 기쁨, 뭐 슬픔을 같이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들의 공동체여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가족 안에서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몰 이해, 몰상식이 난무하는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내 뜻이나 나의 의도, 나의 의지가 아닌 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타인들의 집단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 꼭 희생해야만 존속되는 구조. 뭐 소설 속의 가족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이렇게 비관적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 중에 저는 어쩔 수 없음이라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용하거나 어쩔 수 없이 연민에 차거나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만 하는 관계들 뭐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으로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쓰고 또 써도 무한해요. 네. 각자의 가족이 다 다른데 네. 거기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감하는 지점들도 있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소설의 주인공이 이제 시를 쓰는 사람이고 답답할 때 이제 시를 쓰고 싶을 땐 필사를 하는데 소설 속에서도 이제 많은 시인들의 시가 등장을 합니다. 유계영, 이재니, 이선영 시인 그리고 또 우리 문장의 소리 PD님이기도 한 박소란 시인님의 시도 나오는데요. 작가의 말에도 매일 시집을 읽던 나날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설이 아니라 시를 만나고서야 다시 소설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필사하셨던 시들이 이 시집에 실린 건가요? 그럼요. 네. 그 실제로 다 읽고 베꼈었던 시들이고요. 박소란 시인님은 이 문장의 소리 PD님이라고 하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성덕된 기분으로 인사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 시를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시를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그 시를 옮겨 적고 또 옮겨 적어 놓은 노트를 또 읽고 뭐 그렇게 무수한 밤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 창고 다 달아버린 비어버린 언어 창고에 언어를 넣는 일이 소설의 언어가 아니라 시의 언어여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소설의 3분의 언어로 왔야 했던 과정을 겪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죽을 뻔했던 제 안의 소설 언어를 이제 시의 언어가 살려준 셈이에요. 네. 시의 언어 멋있죠. 네. 시를 직접 쓰기도 하셨어요. 아니요. 시는 지금도 말하지만 잘 읽고 싶어요. 잘 읽고 싶은데 잘 안 되고요. 시를 써봤냐는 말을 많이 들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뭐 중고등학교 100일장들 나가잖아요.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시인은 시인의 뇌, 시인의 마음, 시인의 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특별한 존재예요. 네, 맞아. 그 산문적인 사람이 있고 시적인 사람인데 저는 다분히 산문적인 사람이어서 네, 시는 써볼 엄두도 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설에는 등단제도에 대한 주인공과 애인의 대화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신춘문예를 준비하고 계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 뭐 건네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분들에게? 그 등단제도에 대해서 요즘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그 제도의 여하튼 수혜자이기도 하고 또 무슨 자리나 역할을 맡은 건 아니지만 문단 활동이라는 것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당면한 요즘인데도 신춘문예는 신인사가 계속 진행되고 또 지금 11월 달이니까 또 한참 전국의 그 습작생들께서 문청들의 가장 뜨거운 밤을 보내는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나 싶으면서도 혹시라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드릴 수 있는 말은 제 이번 책에 이렇게 초판에는 수첩이 같이 끼워져 있는데요. 그 수첩에 적어놓은 글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당신이 서 있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다. 기어이 피어오르게 될 당신의 언어는 더없이 찬란할 것이다. 라는 문장을 네.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찬란할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걸 열심히 정말 하셔서, 네, 만족할 만한 결과를,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 뒤에 구병모 작가님의 네. 추천의 글도 정말 좋았어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되게 애정하는 마음으로, 두 분을 응원하고 애정하는 마음으로 그 추천사를 읽었는데, 네. 그 추천사 중에 이런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토크에서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글이 가장 잘 써지냐는 질문을 받으면 쓸 수 있을 때 그냥 씁니다. 라고 대답한다며,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면서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어려움. 네.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네. 그러면 작가님은 요즘 언제 어떻게 글을 쓰시는지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지금도 쓸 수 있을 때 써야 되죠. 물론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에 비하면 지금은 이제 천국 같다고 말할 정도예요. 간단하게 키우면서 소 썼던 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사치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지금 저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젊은 엄마 작가들한테는 좀 미안한 정도로 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주로 12시에서 1시쯤 카페로 나가고요. 6, 7시까지 일을 하고 컨디션이 괜찮다는 오전부터 쭉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마감이 급하면 집에 와서 밤과 새벽까지 연달아 해요. 그래서 최소한 7, 8시간씩은 앉아 있으려고 하는 중이에요. 매일 하면 좋겠지만 매일은 안 되고요. 그래서 컨디션이 좀 괜찮아지면 일주일에 4, 5번은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올 수 있었던 거는 작가님께서 그 이전의 시기를 다 견뎌내고 버텨내고 지나오셨기 때문에 그렇기는 해요. 네. 네. 아이들이 혼자 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때는 정말 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게 정말 어떤 문학 정신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문학성과의 싸움이 아니라 제 체력적으로 잠과의 싸움이고 뭐 이랬던 시절이.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기는 작가님께서 다 만들어 오신 시간이라는 생각이 격하게 들고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일이어서 사실은 뭐 큰 칭찬을 받을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겪는 대단한 일인 거죠. 아, 네, 누구나 맞아요. 해내는.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맞아요. 네, 누구나 해내는 정말 대단한 그런 삶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정류장과 필사의 밤과 이제 거의 동시에 나온 연작 소설집 잃어버린 이름에게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소설책 소개 좀. 네, 제가 그 번아웃 시기를 지나오고 그거를 이제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여하튼 언어를 되찾고 한 편, 두 편씩 다시 쓰게 되었을 때 소설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중년 여성들, 그다음에 아픈 인물들이 나오는 소설이고요. 그 중년의 아픈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4편의 중단편을 묶어서 연작 소설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부 지역 신도시에서 거주하는 중년 여성들의 느끼는 소외와 상실의 감각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고 인터넷 서점에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세밀하게 다루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그 낡아가는 몸이랑 그 마주해야 되는 슬픔, 좌절 그리고 가족들 속에서 행복하고 기뻤던 것들이 이제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고 저는 지금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교로 가고 집안일을 어느 정도 해놓고 점심을 드시고 1시쯤에 카페로 나와서 그런 소설들을 쓰신 거잖아요. 되게 멋있고. 아이고. 네, 되게 근데 되게 단단한 평화 같은 게 상상이 돼가지고, 네. 이 책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김설 작가님의 우리의 정류장과 필사의 밤 그리고 잃어버린 이름에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많이 사서 읽어주세요. 앞으로의 작품 계획도 있으시다면?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연애 소설을 좀 잘 써보고 싶다라고 말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답을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답변을 쓰고 있는데 옆에서 큰 아이가
연애 기억을 다 사라졌는데 무슨 연애 소설을 쓰겠냐고 저를 근데 질타를 하더라고요. 아이랑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다. 아, 그럼요. 네. 아이가 이제는 제 소설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돼서 뭐가 어땠다고 저땠다고 얘기도 해주고 좋은 점 나쁜 점도 얘기해주고 뭐 그런 것도 고마운데 하여튼 그냥 소재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애 소설을 꼭 한번 그래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테마 소설집 일정들이 좀 잡혀 있어서 그 테마 소설집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글을 계속 쓴다면 내년에는 산문집도 한 권 준비해 볼까 하는 계획까지는 있어요. 네. 아, 그 작가님의 오후의 글쓰기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고 네. 작가님께서 쓰실 소설들이 너무 기대가 되고 아이가 깜짝 놀랄 만한 연애 소설을 우리 엄마가 꼭 쓰셨으면 좋겠다는 고맙습니다. 네, 생각이 듭니다. 난 엄마를 정말 1도 모르고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러면 이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작품에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작가님께서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느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책에는 42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 초반까지. 네, 그러면 김희설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며칠째 읽고 있는 시집과 필사노트, 흰 종이와 잘 깎은 연필 한 자루. 나는 차례대로 식탁에 가지런히 놓았다. 무엇이든 한 장을 채워야 잘 수 있다는 주문을 건 사람처럼 흰 종이를 노려봤지만 선뜻 연필을 줄 수는 없었다. 영산홍이 붉은 물을 올리고 있다고. 등이 굽은 아버지는 떨어지는 벚꽃잎을 맞으며 일하러 갔다고. 달빛 하나 보이지 않는 깊은 밤에 식구들은 하염없이 잠이 들고 아직 귀가하지 않은 식솔 하나를 떠올리며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노란 민들레가 대견하게 꽃을 피우며 새벽을 부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쓰고 싶었다. 쓰고 싶지만 써지지 않았다. 연필을 잡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벙어리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누구에게든 털어놓으면 이 갑갑증이 좀 나아질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글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의 전공이. 40살이라는 중압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조카들에게 꼼짝없이 손발이 묶인 나의 현실이. 내가 자처한 족쇄에 엉켜 탈출할 수도 없는 이 집이 나에게는 육중한 관처럼 느껴졌다. 내 안의 언어를 꺼내지 못한 실패자가 된 나는 필사노트를 펼쳐 시집의 한 페이지를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천천히 베껴 써 내려갔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사실은 뭐 저의 지난 일상과 닮아 있기도 하고요. 또 그 마음과 달리 자기 언어를 꺼내지 못하는 상황에 주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라면 공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골라보게 됐습니다. 네, 공감 많이 됐어요. 네. 저도 글 안 써질 때 나도 필사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내 언어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언어를 좀 보자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뭔가 저한테도 응원이 많이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코너예요. 요즘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리뷰? 리뷰? 그 책 리뷰? 네. 그런 읽는 재미가 있죠. 네. 새 책 나왔을 때 이제 초반부에 이제는 반응, 독자분들이 어떻게 읽고 계신지 제가 쓴 것이 잘 전달됐는지 혹은 다르게 읽히거나 다르게 해석되지는 않는지 그런 걸 찾아보는 즐거움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고요. 근데 지금 푹 빠져 있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제 일상이 뭐 아이들과 소설밖에 없어서 굉장히 심심한 사람이기도 해서 네, 지금은 리뷰라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뷰 읽는 재미가 있죠. 책을 내는 즐거움이기도 하고 사실 딱 책 나왔을 때 그 매일 업데이트되는 리뷰들 읽는 재미가 있어요. 책이 나왔을 초반에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설렘. 네. 여러분 작가님께서 리뷰 다 읽으신대요.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 응원의 글 많이 써주세요. 이제 또
시간이 다 되어버렸는데 아, 저는 예,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사실 작가님 데뷔하셨을 때 어떠셨을까 그 뭔가 이렇게 습작 시절과 그리고 데뷔하셨을 때 그때 얘기도 사실 많이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이 주인공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시를 쓰게 되었다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특히 더 이제 자신의 글을 오랫동안 쓰고 계신 작가님의 습작기에 대해서도 이제 들어보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를 네. 또 불러주세요. 네, 다음 기회. 네. 그리고 이제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젊은 시절에는 사랑의 끝이 죽음인 줄 알았었어요. 우리가 영원한 사랑이 복판에 있을 때, 사랑의 절정에 있을 때 끝이 나야 그 사랑이 유지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애하던 사람에게 죽어버리자 같이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랬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랑도 사람의 일이니까 다양한 행태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단 한순간의 사랑이든 뭐 몇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사랑이든 축복받는 사랑이든 비밀의 사랑이든 간에 혹은 또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버림도 받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밀어버릴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하는 상황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또 인생 같고 사랑도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이별도 흘러가는 대로 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애소설 쓰시겠는데요. 되게 두꺼운 걸로 아유.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 너무 사랑의 한 중간에 있으면 쓸 수 없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근데 지나고 나니 그게 그거였던 것 네. 같다라고 네. 네. 작가님의 본격 연애소설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설 작가님 보내드리고 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서온감의 2부가 찾아왔습니다. 1부를 들으셨던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시간을 많이 기다리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허위평론가님의 사연으로 만든 시인의 정원의 신곡의 클라이막스 후렴부와 전곡 감상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허위평론가님, 시인의 정원 밴드 다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다렸습니다. 저번 주에 음감의 일부가 나가고 난 다음에 주변의 반응 말씀해 주신다면. 네, 아직 저의 이제 노래를 제대로 못 들어보셨다가 이제 밴드만 한다는 얘기만 들으셨던 분들은 너가 이제 이런 노래를 하는지 몰랐다. 이런 반응 네. 당연히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서는 제법 뭔가 흥얼거릴 수 있는 좋은 노래여가지고 요즘에 잘도 듣고 있다. 몇몇 준 친구들도 있어서요. 그래서 듣고 있다라는 반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반응이네요. 허위평론가님은 어떠셨어요? 네, 제가 문단에서 친구가 없기로 소문난 사람인데요.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방수진 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잘 뒀다. 네, 이런 평을 들으면서 저도 뿌듯했고 방수진 시인 또 잔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덩달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부를 못 들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잠시 허위평론가님의 사연을 요약해 드릴게요. 지난 사랑을 겪으면서 좋은 어른에 대해 고민하게 된 허위평론가님의 그런 사연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어른이었던 지난 연인이 떠나고 자신도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제대로 좋은 어른이 되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문장의 소리를 통해서 좋은 어른이 되는 방향의 길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을 받고 싶다는 사연이었는데, 그래서 노래를 듣기 전에 노래 창작의 모티브가 된 에세이를 직접 허위평론가님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읽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허위평론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했던 자리가 마냥 폐허로 남은 것은 아니다. 끝난 연애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었으므로 거기에서 배우는 게 하나씩은 있다. 길고양이에게 밥과 물 챙겨주기, 크든 작든 금전거래는 하지 말기, 맛집과 이름난 카페는 많이 알아두기 등이다. 이런 습관 혹은 지침을 나는 각기 다른 사람과의 연애를 통해 습득했다. 이왕이면 시행착오를 적게 하는 편이 좋겠지. 하지만 나는 실수를 저지른 다음에야 겨우 교정의 필요성을 깨닫는 우둔한 자. 어쩔 수가 없다. 이다희의 정의에 따르면 나와 만났던 A는 좋은 어른이었다. 길에 가래침을 뱉지 않았고 자기 자랑, 오지랖, 충고를 1분 이상 하지 않았고 어리다고 함부로 반말을 쓰지 않았고 무엇보다 맛집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트렌디했던 A 덕분에 특별한 식도락을 체험할 수 있었다. 워낙 새로운 것을 좋아했던 A는 한 번 방문한 맛집은 다시 찾지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언제나 낯선 것에 매혹을 느끼는 A와 오래 만나기는 어렵겠다고 나는 예감했던 것 같다. A를 오래 붙들어 둘 수 있을 만큼 내가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예감은 얼마 뒤 정말로 실현되었다. 소설 제목처럼 그런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A와 헤어진 후에 가장 아쉬웠던 점은 더 이상 A의 맛집 탐방에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맛집 리스트를 공유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덕분에 이제 스스로 열심히 검색을 하게 됐다. 인스타와 블로그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정보를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나만의 맛집, 카페 리스트를 업데이트 중이다. 이렇게 나도 좋은 어른이 돼가는 걸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좋은 어른이었던 A의 공이다. 야, 감사합니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랄까요? 긍정적인 감정이 나기도 그런 것 같은데.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헤어진 다음에도 배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이 에세이는 방수진 시인께서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허위평론가님의 에세이라고 들었어요. 이 에세이의 어떤 지점이 시인의 정원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신곡이 나왔을까요? 네. 사실 제가 이제 허위 평론가와 동갑내기 친구이면서 뭐 딱히 대놓고 응원질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속으로 항상 응원하는 사이여가지고 제가 블로그를 염탐을 많이 해요. 근데 대신 뭐 대놓고 이렇게 댓글 남기거나 뭐 하트표 눌러주고 이런 거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항상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굴 뜨면 항상 가서 보고 히 이렇게 뜨면 바로 가서 봐요. 보는데 사실 평론을 쓰지만 이렇게 일기 같으면서도 에세이 같으면서도 하는 글을 꽤나 올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항상 그걸 좀 주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의뢰를 받고 곡을 준비를 하면서 딱 이 에세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딱 그 에세이가 떠올라서 바로 제가 그러면 나 이걸 가지고 곡을 좀 써도 될까라고 했었을 때 이 평론가가 뭐 흔쾌히 좋다고 그래가지고 곡을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에세이를 보고 들으면서
저번 주에 말씀해 주신 좋은 어른이 약간 좀 더 선명해지고 구체적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에세이에 나오는 좋은 어른의 여러 조건들도 그렇고 허위평론가님께서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노력이 있으신지 저에게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아니 뭐 이미 최진영 작가님이 다 실천하고 계신 거니까 제가 감히 그런지 안 뭐라고 그런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이다님의 정의를 곰곰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가르침을 잘 안 뱉어요. 네. 자기 자랑, 오지랖, 충고를 1분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네. 저는 10초 이상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리다고 함부로 반말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예, 저는 사실 방수진 시인과는 저희가 처음부터 좀 친하게 말을 놨는데 제가 웬만해선 말을 안 놓는 사람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예, 함부로 반말 쓰지 않기. 그리고 맛집 리스트는 요즘 꾸준히 업데이트 중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 제 일과가 자기 전에 오늘은 또 어떤 맛집이 업데이트 됐을까 이런 걸 찾아보는 일이에요. 작수치에 한번 나오시면 또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얘기와도 또 통하는 것 같아요. 말은 줄이고 지갑을 열자. 돈도 많이 벌어야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맛집이. 네, 예. 맛집 리스트를 알아서 혼자 갈 거 아니니까. 그렇죠. 네. 가격이 좀 있어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백문이불여일청.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허위평론가님의 사연과 작품이 문학 어쿠스틱 밴드 시인의 정원의 음악 세계와 만나서 어떤 노래가 탄생했을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도입부를 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노래의 핵심, 클라이막스를 포함한 노래 전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통틀어 최초 공개되는 허위평론가님과 시인의 정원의 콜라보 뮤직 들어보겠습니다. 뮤직 큐. 우리는 자라 우리가 되네 사랑을 하다가 당신이 떠나도 어른이 되어도 궁금해 어른이 된다는 게 이 여름이 지나 가을처럼 다가올까 알고 싶어 좋은 사람 되는 게 이별을 맞으면 감기처럼 앓게 될까 사랑을 하면 알 줄 알았지 네 마음도 내 마음도 아직도 뭐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어 참 어려워 우리는 자라 무엇이 되나 무엇이 되는 걸까 무엇이 되어서 사랑을 할까 우리는 자라 무엇이 되나 무엇이 되는 걸까 무엇이 되어서 이별을 할까 어려워 어른이 된다는 것 이 겨울이 지나 봄이 돼도 그
사랑했던 자리가 마냥 폐허로 남은 것은 아니다. 끝난 연애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었으므로 거기에서 배우는 게 하나씩은 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나레이션은 멋있었어요. 네. 와, 처음에 든 생각은 따라 부르기 어렵겠다. 이게 약간 애매해요. 따라 부르기 어려운 지점의 그 멜로디다라는 느낌, 난 절대 못 따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곡을 만드신 잔잔님께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후렴구의 매력 어필 한번 해주세요. 따라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는 되게 따라하기 쉽게 만들거든요. 이게 잔잔님이 훅 만드는 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네, 저는 되게 따라하기 되게 그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그 음정이 보통 사람이 따라가기 힘든 지점이 음정이 있어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상심하셨는데. 행복한 것 같아요. 따라하기 저는 되게 쉽다고 생각하고 만들었고요. 좀 곡을 들으면서 생각하게끔 저도 생각하게 되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지금 되게 제가 따라하기 어렵다는 것은 제가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음정을 짓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의욕을 잃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수진 시인님의 경우에는 산문에 가까운 에세이를 가사로 바꾸시면서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사실 뭐 제가 제 시를 가지고 곡을 쓰면 사실 좀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잔잔님한테 끊임없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 네. 시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이건 이런 뜻이고 이런 장면이다. 그러면은 이제 훨씬 만들기 쉬운데 저는 가사 역시도 여기서 뭐 사실 에세이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약간 계절감을 넣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가사에서 이제 헤어진 연인의 그런 어떤 상태에서 지금 내가 겨울에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과연 봄이 됐을 때 내가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지 내가 여름을 겪고 있는데 가을이 돼도 이걸 계속 겪고 있을 것인지 그런 걸 좀 망설이는 어떤 화자의 모습을 제가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자가 어떤 상상을 하는 느낌으로 가사를 좀 바꾸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 계절감이 들어가는 어떤 가사가 조금 들어갔었던 거고 그리고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허위 평론가가 이렇게 정말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가 떠났지만 나는 너가 떠난 교훈을 얻어 좋은 어른이 될 거야. 이런 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막 누리면서 막 했는데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 만약에 이 여자가 그 상대가 들었다면 과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까? 그 자신은 자기가 좋은 어른이었다고 생각할까? 혹 아니라면 그 여자분 혹은 그 상대분도 역시도 허위 평론가로 인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반대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제 그러한 어떤 계속 해석의 과정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나온 부분이 뒤에서 당신을 만나고 깨닫게 됐지. 멋진 사람, 멋진 마음 하면서 아마도 사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배우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의 가사가 이제 뒤에 붙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되게 힐링송인 것 같아요. 막 이별해서 막 죽겠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힘들어 죽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뭔가를 그래도 남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헤어졌어도 갑자기 무엇이 남았다. 그렇죠. 네, 정말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노래가 나온 것 같아요. 이번 신곡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붙였을까 궁금했는데 제목이 어른처럼 에필로그. 이 제목 어떻게 지으셨는지.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랑 이런 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제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잔자님이 제목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궁금해로 할까? 왜냐면 궁금해 이렇게 시작하니까 궁금해로 할까? 아니면은 좋은 어른 할까? 너무 드러난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문학 어쿠스틱 밴드인데 한 번 정도는 꼬아줘야 된다. 그래서 허위 평론가도 그걸 원하진 않을 것이다. 제가 이제 의견을 냈죠. 그러면서 생각하기에 어른이란 말은 들어가되 대신 약간 한 번만 비틀자라고 해서
이 에필로그라는 게 사실은 그 다 하지 못한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떤 두 사람이 관계를 끝내고 난 다음에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지 못했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남녀의 목소리로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에필로그라는 말을 붙이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른처럼 에필로그라는 제목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제목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제목이 다 했나요? 설마? 제목이 별로고? 그 운도 딱 맞아요. 네 글자 앞에 어른처럼 에필로그. 맞아. 상당히 신경 썼습니다. 여운도 네. 있고. 네. 곡의 마지막을 나레이션으로 처리한 거. 그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뭐 그 지점도 사실은 마지막에 저희가 편곡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둘 다 동시에 딱 든 생각이 아 뭔가 아쉽다. 뭔가 네, 마무리가, 부족하다. 근데 예. 그런 의견이 나오면 항상 저희 둘이 똑같이 생각을 해요. 누나 이거 좀 뭔가 없죠. 그러면 내가 뭔가 아쉽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편곡이 다시 들어가는 관계인데 네. 마지막에 제가 딱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간 게 이거 마지막에 우리 나레이션을 넣자. 근데 나레이션을 넣되 대신 우리 둘 목소리를 섞어서 나레이션 배경음으로 만들고 나레이션 목소리가 들어가되 그 나레이션을 마치 이제 여성의 목소리로 이 에세이의 한 구절 바로 따서 오자 했었을 때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나레이션 첫 구절이었었어요. 사랑이 떠나고도 마냥 폐허로 남는 것은 아니다. 그 지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딱 꺼냈는데 두 말 없이 그냥 바로 오케이 이거 무조건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바로 그냥 붙이게 됐어요. 허이 평론가님은 어떠셨어요? 이 노래 듣고 이 나레이션과 모든 후크와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감상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요즘에 나훈아님의 테스형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바꾸겠습니다. 어른처럼 에필로그, 신세 정원, 저희 완소곡이 되었고요. 사실 두 노래가 비슷한 점이 있어요. 하나는 인생이 아직도 뭔지 모르겠다. 소크라테스 형 답 좀 해줘. 이런 건데 신의 정원은 또 좋은 어른이란 무엇일까? 이걸 자문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라는 점에서 저한테는 뭐 이제 테스 형을 대체하는 노래가 됐습니다. 갑자기 살맛이 나는데요. 그리고 방수진 시인님께서 막 이제 이 곡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막 말씀을 해줄 때 너무 신나 보이고 너무 그 작업 과정 자체가 너무 즐거움이 저한테까지 막 전해져서 너무 부러웠어요. 아, 저런 걸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부러운 일이다. 그리고 또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위평론가님 혹시 개인적으로 이 곡에서 꽂히는 부분 네, 아무래도 잔잔님의 후크. 우리는 자라 무엇이 될까? 이 부분. 따라 부르기 쉽네요. 이거 맞나요? 네, 의 문제가 아니었다. 제가 너무 이제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랬던 걸로.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이 곡을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허위평론가님. 이 곡은 저의 현재 연인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별 노래인데?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당신과 만났다. 이제 좀 더 좋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당신을 만났으니 좀 더 잘해주겠다. 네,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좋은 어른 맞으시네요. 이미 좋은 어른이시네요. 이렇게 자신의 사연이 노래로 탄생하는 경험은 참 값진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인과 담당 평론가로 문학 이야기만 나누셨던 두 분께서 사연 제보자와 음악 제작자로 만나서 평소와는 다른 소통 방식을 나누셨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두 분 어떠셨는지 방수진 시인님 어떠셨어요? 네. 사실 계속 뭐 시 이야기, 문학 이야기, 그리고 뭐 친구니까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만 하다가 정말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민 들어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또 이런저런 방식으로 요리를 해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거든요. 또 한층 허위평론가랑 더 가까워진 느낌도 들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사실 이러한 콜라보 작업을 계속 해봐도 좋을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다음에 혹시나 뭐 허위평론가가 좋아하고 불러준다면 평론가의 어떤 뭐 두세 번째 평론집이나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저희가 또 직접 가서 이 노래로서 좀 축하를 해줄 수 있다면은 또 얼마나 또 값진 일일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출연료 드리려면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네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네, 지갑을 여셔야 되니까요. 네,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네. 잔자님은 어떠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제가 모르는 분의 사연을 들어서 저 또한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좀 더 나 또한 지금 어떤 사람인가, 좋은 어른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되게 재밌게 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좋은 어른 전도사가 되신 허위평론가님 어떠셨어요? 네, 책임감이 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지 네, 부담 100배고요. 하지만 그런 만큼 더 올바르고 좋은 어른이 돼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방수진 시인과 알고 지낸 지 오래되었는데요. 사실 만남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만남의 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건이 저한테도 그렇고 또 방수진 시인 또 오늘 새로 알게 된 잔자님과도 이런 인연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고 제 삶을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또 여러분의 삶을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쪽으로 이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어쨌든 저한테는 정말로 커다란 축복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이 정말 감사와 축복이 가득한 훈훈하네요. 의외롭죠? 아주 훈훈하네요. 자, 그러면 이 문서운감의 알짜 코너 하겠습니다. 허위평론가님과 시인의 정원의 콜라보로 탄생한 이번 곡 어른처럼 에필로그 평가 시간인데요. 제보자, 작업자, 청자와 작곡자의 입장에서 내놓은 5자 평 괜찮으실지 가도 될까요? 잔자님 네. 준비해 오셨나요? 네, 지금 들으면서 네, 네. 그럼 그런가요? 제가 5자 평. 음. 시정 신곡장. 시정, 신곡장. 노래 잘 만드시는데. 이해했어. 네. 시인의 정원 신곡이 짱이다. 제가 그래서 잔자님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잔자님을 전면에 내세우질 않아요. 웬만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게 하는데 요즘 그게 더 좋다고. 그게 조금 더 이미지를 보존하는 길이 아닌가 했는데 시정신곡장 좋네요. 저한테도 공유하지 않았던 거예요. 좀 상당했어요. 그러면 방수진 시인님의 5자 평은? 네. 시간 좀 더 줘. 아쉬워요. 아쉬워요. 조금 더 뭔가를 해볼 수 있었던 건데 계속 저희가 계속 시간 아쉽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시간 좀 더 줬다면 더 있었다면 다음 네. 기회가 또 있으니까. 네. 허위평론가님 5자 평. 네, 제가 준비한 5자 평. 악뮤 긴장해. 악동 뮤지션이 이 남녀 듀엣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단한 존재감을 그쵸. 내뿜고 있잖아요. 방수진 시인과 잔자님이 친남매는 아닌데 그 친남매를 능가하는 케미를 보여주면서 정말 저를 위한 좋은 노래를 탄생시켜 주셨고 저는 악동 뮤지션이 이제 긴장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긴장해요.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듣고 모르겠지만 긴장하십시오. 네.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사연과 인상 깊은 신곡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시인의 정원에 이어서 다시 스튜디오를 찾아올 문서운감의 주자는 바로 첫 번째 주자였던 강백수 시인입니다. 강백수 시인에게 두 번째로 선택당한 작가는 누구일지 어떤 노래가 탄생하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 시인의 정원과 허위평론가님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저는 좋았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이제 소감 말씀해 주신다면. 네. 너무 따뜻해서 살짝 더울 지경이네요. 네. 은혜와 각종 감사와 축복이 내려져가지고 지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짝 후끈후끈하게 올라오는데요. 네. 정말 뭐 그 어떤 난로보다 따뜻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잔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수진이 누나 덕분에 새로운 경험을 해보게 돼서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허이 평론가님. 네, 저 문장의 소리 참 좋아하는데요. 특히 문수응감에 네. 이 롱런하는 코너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제 주변에도 많이 추천하려고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